이 영상은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만들었으며 일부 내용과 인물은 각색하였습니다. 참고하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저는 김영감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이죠. 순례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2억 5천만 원짜리 작은 집이지만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 집을 마련하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사장에 나가고 아내는 남의 집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퇴직금과 평생 모은 쌈짓돈을 합쳐서 겨우 2억 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이 저희의 전부였어요. 여보, 이제 좀 살만하지 않나? 아내와 함께 통장 잔고를 보며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이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걱정 없고 생활비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평온함이 깨진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외동아들 부부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보통은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데 평일에 오니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버님, 어머님, 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아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침울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뭔가 큰일이 생겼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녀가 음대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저희 손녀딸 말이에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피아노를 정말 잘 쳐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보였죠. 손가락이 길고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음대 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레슨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고 앞으로 유학도 보내야 하고. 아들이 거실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손녀딸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저희도 여유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우선 1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제가 꼭 갚을게요. 1천만 원이라.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손녀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내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죠. 그래, 손녀딸 교육비가 부족하다니 우리가 도와줘야지.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런데 아들아, 우리 이거는 항상 집에 와서 받아가는 걸로 하자. 은행 이체로 하면 기록도 남고 하니. 그럼요, 아버지. 제가 직접 와서 받아갈게요. 이틀 후 아들 내외가 다시 왔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미리 찾아둔 1천만 원 현금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아들아, 이 돈은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꼭 갚아야 해. 당연하죠, 아버지. 저 직장도 안정적이고 월급도 괜찮으니까 꼭 갚을게요.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손녀가 크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할 거예요. 아들이 돈다발을 가방에 넣고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1천만 원이 끝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죠. 2달 뒤 아들이 또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레슨 선생님을 바꿔야 하는데 유명한 교수님께 배우려면 선생님께 레슨비를 좀 많이 드려야 한대요. 2천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그럼 우리 집으로 와서 받아가라. 네, 아버지. 내일 바로 갈게요. 다음 날 아들 부부가 또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망설여졌어요. 벌써 3천만 원이 되는 거니까요. 아들아, 돈이 많이 들어가네. 죄송해요, 아버지. 그런데 손녀딸을 위한 거니까. 이번에도 꼭 갚을게요. 약속드릴게요. 알았다.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미리 준비해둔 2천만 원 현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석 달 뒤에는 3천만 원, 그 다음에는 또 5천만 원. 매번 아들은 저희 집에 와서 거실에서 정중하게 부탁했고, 저희는 현금을 직접 건넸어요. 아버님, 손녀가 콩쿠르 대회에 나가는데 드레스비랑 반주자 비용이, 이번에는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하는데, 한국 유명 콩쿠르에 나가게 됐는데 유명 선생님 레슨비랑 악기 대여비 등이.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녀딸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돈이 아까우면서도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손녀딸인데 재능이 있다니까 밀어줘야지. 1년이 지나고 보니 빌려준 돈이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희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통장에는 겨우 몇십만 원만 남아 있었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돈은 다 나가버렸고 아들은 매번 거실에서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병원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아들은 대충 넘어갔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지, 언제 갚을 건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억 원이라는 거금을 그냥 아들에게 줘버린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동시에 손녀딸을 위한 일이라고 위안을 삼으려고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아내에게 물어봤지만 아내도 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2억 원을 빌려준 후 저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마음 편히 장을 보고 외식도 가끔 했는데 이제는 돈을 쓸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한 달에 60만 원 정도예요. 병원비, 공과금, 식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죠. 예전에는 2억 원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찾았었는데 이제는 그 돈이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마치 든든한 울타리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들아, 엄마 아빠가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그러는데.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저도 지금 형편이 좀. 손녀딸 레슨비며 학원비며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요. 아들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자기도 어렵다는 얘기만 반복했어요. 그래도 빌린 돈은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니?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했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난 건 며느리의 태도였어요. 명절에 왔을 때 보니까 새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군요. 며느리야, 가방이 예쁘네. 아, 이거요?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생일 선물로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면서 저희한테는 돈이 없다고 하니 속이 상했습니다. 손녀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새 스마트폰에 비싼 옷을 입고 다니고 정말 음악 공부에만 쓰는 건지 의심스러웠죠. 할아버지, 할머니, 저 이번에 콩쿠르에서 1등 했어요. 손녀딸이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는 기뻤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후원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죠. 아들이 또 거실에 와서 다른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했으니까요. 아버님, 손녀가 이번에 해외 음악 캠프에 가게 됐는데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아, 우리한테는 이제 줄 돈이 없다. 그래도 손녀딸을 위한 건데, 손녀딸을 위한다면 내가 직접 벌어서 해줘라. 우리는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 그때부터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이유를 대며 만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2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저희를 피하다니요. 여보,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글쎄, 어렸을 때는 효자였는데 정말 그랬어요.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했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을 나오고 회사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결혼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하나?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간의 돈 문제로 이렇게까지 서먹해질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저희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연락이 안 되네. 며느리한테는 해봤어? 며느리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손녀딸만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예뻐했는데 손녀야 할아버지야 안녕하니? 간만에 손녀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할아버지, 저 지금 연습해야 해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전화한다고 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희는 이용당한 거라고. 돈이 필요할 때만 집에까지 와서 찾아가고 돈을 다 받고 나니까 이제는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연락을 끊어버린 거죠. 여보, 우리가 바보였나? 그런 것 같아.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뤘어요. 2억 원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 아들을 다시 만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죠. 하루는 아예 서울 아들네 집으로 올라가 볼까 싶었습니다. 직접 가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보, 서울 가볼까? 가서 뭐해? 그래도 직접 보고 얘기하면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한 거죠. 3년이 흘렀습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아들은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명절에 왔을 때도 돈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 검사비, 약값이 만만치 않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돈을 계산해가며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여보,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라고 하네. 얼마나 하는데? 30만 원 정도 한대. 그럼 일단 물리치료부터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치료를 미루게 됐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빠다. 아, 네. 아버지.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아들아, 우리가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빌려준 돈을 조금이라도 갚아줄 수 있겠니?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사정이 안 좋아요. 제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라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요. 구조조정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한 달에 50만 원씩만이라도. 아버지, 정말 지금은 어려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기다리라는 얘기였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버지, 그 얘기 또 하시려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정말 어렵다고. 이번에는 짜증을 내더군요. 저를 귀찮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부모가 어려우니까. 부모 하시지 마세요.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애도 키워야 한다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처럼 화를 내더군요. 그 후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벨이 울리다가 끊기거나 아예 통화 중 표시가 났죠.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아들아, 전화 좀 받아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며느리야, 아들이 전화를 안 받네. 좀 전해줄래? 아, 네.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여전히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손녀딸에게까지 연락해봤습니다. 손녀야, 할아버지야. 아빠한테 전화 좀 바꿔줄래? 할아버지, 아빠가 바쁘다고 하는데요. 어린 손녀딸까지 거짓말을 하게 만들다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내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여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어. 직접 찾아가자. 그래야겠다. 우릴 피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직접 만나기로 한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이 사는 데가 강남의 무슨 동인지만 알고 정확한 주소를 몰랐습니다.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군요. 강남구 어디였지? 뭔가 외국 말 같은 아파트 이름이었는데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결국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며느리야, 우리가 직접 가보려고 하는데 주소 좀 알려줘.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남편이 바쁘거든요.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희가 오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거였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무슨 우편물을 보내준 게 기억나서 그 우편물을 뒤져서 주소를 찾아냈어요. 하지만 그게 정확한 주소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가보자. 아무것도 안 하면 돈을 받을 수 없어. 저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2억 원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죠. 버스 안에서 아내와 계속 얘기했어요. 만나면 뭐라고 할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혹시 화내면 어떡하지? 그래도 부모인데 아예 못 본 척은 안 할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만날 수 있을까? 만난다고 해서 돈을 갚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죠. 강남역에서 내렸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서울은 오랜만이었는데 세상이 너무 달라져 있더군요. 빌딩들은 더 높아졌고 사람들은 더 바빠 보였어요. 여보, 길을 어떻게 찾지? 아내도 저와 마찬가지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찾는 아파트 이름은 더샵 센트럴시티였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저희에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더샵이 뭐야? 센트럴시티는 또 뭐고? 예전에는 현대아파트, 대우아파트 이런 식으로 간단했는데 요즘 아파트 이름들은 다 영어더군요.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희 같은 시골 늙은이들은 완전히 이방인이었죠. 할아버지, 뭐 찾으세요? 다행히 친절한 젊은 여자분이 말을 걸어줬습니다. 더샵 센트럴시티라는 아파트를 찾는데요. 아, 그 아파트요? 지하철 타고 2정거장 더 가셔야 해요. 그래서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하지만 내려서도 문제였어요. 아파트 단지가 너무 크더군요. 여보, 여기가 맞나? 그런 것 같은데. 너무 크네. 아파트 단지 앞에 서니
정말 규모가 엄청났어요. 동이 몇십 개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몇 동 몇 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사를 갔다고 해서요.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났습니다. 101동, 102동, 뭐였지? 호수는 또 뭐였지? 저희는 아파트 단지 안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들을 우연히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워낙 사람들이 많고 아파트도 똑같이 생겨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어요. 1시간 넘게 돌아다녔지만 아들은커녕 아는 사람 한 명 만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때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아, 실은 저희 아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동호수를 아셔야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경비원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 아들이 사는 집 주소를 모른다니. 혹시 치매는 아니시죠?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와서 헷갈리네요. 그래도 아드님 성함이라도 아시면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아들 이름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서요. 정확한 동호수를 아셔야.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네가 동호수도 그동안 안 가르쳐 줬었거든요. 저희는 아파트 단지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마음도 답답했죠. 여보, 어떡하지? 아들한테 전화해볼까?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이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들네가 귀가하다가 저희와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요. 아파트 출입구 옆 벤치에 앉아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해는 점점 저물어갔고 날씨도 쌀쌀해졌어요. 여보, 이러다가 감기 걸리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경비원이 다시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세요. 아드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여기서 계속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 규정상 결국 저희는 돌아가야 했어요. 하루 종일 헛걸음한 거였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이 정말 우리를 피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아파트 동호수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것도 의도적인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렇게 대접받는 게 맞나? 저희가 뭘 잘못했나? 여보, 우리가 너무 호락호락했나? 그런 것 같아. 돈을 너무 쉽게 줬어. 차용증도 안 받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도 안 받고 저희가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희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들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고 2억 원은 물 건너간 것 같았어요.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웠죠. 여보, 이번 달 공과금 나왔어. 아내가 고지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얼마야?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합쳐서 15만 원. 15만 원이라.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던 금액인데 이제는 큰 부담이었어요. 저희 수입은 국민연금 3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6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공과금 15만 원, 병원비 10만 원 정도를 빼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35만 원밖에 안 됐어요. 35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쌀값, 반찬값, 기타 생필품을 사면 돈이 부족했죠. 마트에 가서도 물건값을 하나하나 계산하며
장을 봐야 했어요. 이 고등어가 3,000원이네. 너무 비싸다. 그럼 저기 있는 냉동 고등어는 어때? 2,000원이야. 이런 식으로 몇백 원, 몇천 원을 아끼며 살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부담이었어요. 저는 당뇨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비와 약값이 만만치 않았죠. 선생님, 혈당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당뇨 환자는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해요. 합병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비가...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결국 저는 검사 주기를 늘리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던 걸 2달에 한 번으로 줄인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물리치료를 받고 싶어도 돈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여보, 무릎이 너무 아파. 그럼 병원에 가자. 돈이 아까워.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안을 했어요. 여보, 폐지를 주워볼까? 폐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럴 형편이 된 건가? 어쩔 수 없잖아. 돈을 벌어야지. 아내 말이 맞았어요. 자존심을 챙길 상황이 아니었죠. 다음 날부터 저희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종이박스, 신문지, 잡지를 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됐죠. 여보, 저기 김씨 아저씨 온다. 어떡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폐지를 주어서 번 돈은 8만 원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고생해서 겨우 8만 원. 여보, 이게 맞나?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하나?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8만 원이면 쌀값은 나오잖아. 아내는 그렇게 위로했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70살이 넘어서 폐지를 줍고 있는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2억 원만 있었어도 이런 고생은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때마다 아들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알까? 어느 날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영감씨, 여기서 뭐해? 동네 반장님이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폐지를 주우시네?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운동 삼아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 상황을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했거든요. 운동이라. 그래도 조심하세요. 다치면 안 되니까. 반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고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70살이 넘은 나이에 폐지를 줍고 있는 제 신세가 한심했습니다. 여보, 아들한테 한 번 더 연락해 볼까? 또 안 받을 텐데. 그래도 해보자. 우리 상황을 알면 조금은 도와줄 거야.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빠 엄마가 너무 힘들다. 폐지까지 줍고 있어. 제발 연락 좀 해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은 정말로 저희를 버린 거라고. 2억 원을 받아먹고는 부모를 완전히 외면해버린 거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저희는 막막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는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집간 둘째 딸이 저희를 걱정해서 예전에 집안 곳곳에 설치해둔 홈캠이 있다는 거였어요. 폐지를 주우며 한 달을 보내고 나니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2억 원.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때 왜 그렇게 쉽게 줬을까? 저희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손녀딸의 음대 진학, 레슨비, 유학비. 과연 그 모든 게 꼭 필요했을까요? 여보, 음대를 가지 않아도 음악은 할 수 있잖아. 그러게, 취미로 피아노 치면 되는 건데. 저희가 너무 조급했던 거예요. 손녀딸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첫째, 음대를 가려면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제가 아는 다른 집 아이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음대에 갔거든요. 둘째, 아들의 경제력으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나?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며느리도 일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 합치면 월급이 상당할 텐데. 셋째, 왜 하필 저희 전 재산과 똑같은 2억 원이었을까?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희 돈을 노렸던 걸까요? 여보, 혹시 아들이 우리 통장 잔고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예전에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은행 서류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재산 규모를 파악했을 수도 있죠. 저는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식 교육이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부모의 노후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해야 할 일일까요? 저희 나이가 70살입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그 시간 동안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2억 원이 있었다면 저희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어요. 병원비 걱정도 없고 좋은 음식도 먹고 가끔은 여행도 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가야 해요. 여보, 우리가 바보였어. 정말 그래.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또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정말 많더군요. 자식 교육비로 전 재산을 날리고 노후 파산한 부모들이. 어떤 분은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5억 원을 줬다가 사기를 당했고, 어떤 분은 딸의 결혼 자금으로 3억 원을 줬다가 이혼하면서 날렸대요. 댓글들을 보니 더 놀랐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효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요즘 애들은 부모 돈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차라리 자기 노후를 챙기세요. 자식들은 알아서 살아요.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했는지. 요즘은 핵가족 시대잖아요. 자식들도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살기 바빠요. 부모를 봉양한다는 개념 자체가 옛날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 나중에 효도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고지식했나? 그런 것 같아. 시대가 바뀌었는데 저는 후회됐습니다. 2억 원을 아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노후를 위해 써야 했는데,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건강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었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정말 아쉬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교육비가 맞는지, 꼭 필요한 돈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무작정 주면 안 되죠. 저희처럼 호구가 되니까요. 2달째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의 무릎은 점점 나빠졌고 제 당뇨도 악화되고 있었어요. 병원비는 부담스럽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죠. 여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그러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동네 반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영감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반장님은 저희 사정을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았어요. 혹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무료로 상담해 준다더라고요. 법률구조공단이라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뭘 해주는데요? 돈 문제, 계약 문제 이런 걸 상담해 준다고 하던데 한번 가보세요. 반장님이 가고 난 후 저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법률구조공단이라는데 함 가볼까? 거기서 우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자. 다음 날 저희는 서울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깔끔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접수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실은 아들한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요. 그럼 변호사님과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30분 정도 기다린 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 정도 되는 여자 변호사님이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녀딸 교육비 명목으로 2억 원 가까이 빌려준 것, 아들이 연락을 끊은 것, 지금 저희가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는 것까지.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차용증은 받으셨나요? 차용증이요? 저는 차용증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증명서 같은 거예요.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약속 증서 말이에요.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말로만. 변호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돈을 준 증거는 있으세요?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으로 줬어요. 은행에서 찾아서. 은행에서 인출한 기록은 있겠지만 그걸 아드님께 드렸다는 증거는 없는 거군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럼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차용증이 없으면 사실상 되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가.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건가요? 그래도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준 거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법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 변호사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는 없으세요? 문자 메시지라든지 통화 녹음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생각해보니 몇 개 있을 것 같았어요. 문자는 좀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요. 레슨비가 필요하다, 유학비가 급하다 이런. 그런 내용만으로는 부족해요. 빌린다, 갚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점점 절망적이 됐어요.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봐야죠. 변호사님도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찾아보세요. 작은 단서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는 풀이 죽어서 법률구조공단을 나왔습니다. 여보, 정말 끝인가? 그런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무거웠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휴대폰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놓친 증거가 있을까 해서요. 문자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지만 별로 도움이 될 만한 건 없었어요. 여보, 나는 정말 바보였어. 어떻게 차용증도 안 받고 그런 큰 돈을. 이미 지나간 일이야.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2억 원이 그냥 날아간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가?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집간 둘째 딸이 저희를 걱정해서 예전에 집안에 설치해둔 홈캠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절망에 빠져서 며칠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집간 둘째 딸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미영아. 웬일로 전화했니? 아버지, 어머니가 요즘 오빠 일로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오빠가 돈을 안 갚는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 동네 분들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폐지도 주우신다고. 미영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미영아, 너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변호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봤는데 혹시 증거가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증거라. 그런 건 없어. 아버지,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아버지, 어머니 댁에 설치해드린 홈캠 기억나세요? 홈캠이라. 그러고 보니 미영이가 몇 년 전에 저희를 걱정해서 집안에 작은 카메라들을 설치해준 적이 있었어요. 아, 그거. 거실이랑 방에 있는 그거 말이니? 네, 맞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해서 설치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홈캠에 영상과 음성이 다 저장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혹시, 네, 오빠가 돈 받으러 올 때마다 거실에서 대화한 거 다 녹화되어 있을 거예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정말? 그럼 빨리 확인해 보자. 다음 날 미영이가 집에 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와서 홈캠에 저장된 영상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언제쯤부터 오빠가 돈을 빌리러 왔죠? 작년 3월부터. 미영이가 날짜를 맞춰서 영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있다. 여기 있어요. 화면에 저희 거실이 나타났고 아들 부부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님, 손녀 레슨비로 1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빌려주는 거다? 나중에 꼭 갚을 거지? 당연하죠. 제가 꼭 갚을게요. 약속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와, 이거 완전 증거네요. 미영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영상들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영상에서 아들은 분명히 빌린다, 갚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현금을 건네주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거면 정말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 당연하죠. 이건 차용증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예요. 빨리 변호사 선생님께 가져가 봐요. 다음 날 저희는 미영이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르신, 이거 정말 결정적인 증거네요. 정말요? 네. 돈을 빌린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갚겠다고 약속하고 현금을 받아가는 장면까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선 아드님께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다만 아드님이 강남에서 대기업에 다니시면서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가압류 등의 강제 집행 절차도 필요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님이 연락을 줬어요. 어르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아드님 측에서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는데
홈캠 영상이 있다는 걸 알고는 당황하더니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래서요? 그런데 여전히 갚을 수 없다고 하네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아드님의 강남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겠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 일부러 안 갚는 것 같거든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홈캠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어르신 이겼어요. 2억 원 전액 상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드님 아파트가 시세가 15억 원 정도 되니까 2억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가압류 결정문이 아들에게 전달된 지 사흘 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을 갚겠어요. 분할로라도 꼭 갚을게요. 제발 가압류만은 풀어주세요. 아파트가 경매로 나가면 저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결국 아들은 한 달에 500만 원씩 40개월 동안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변호사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어르신, 이번 기회에 효도 계약서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효도 계약서요? 네. 조건부 증여 계약서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매월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약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증여해 준 것을 무효화할 수 있거든요. 정말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 후 매달 500만 원씩 정확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돈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정말 기뻤어요. 여보, 정말 들어왔어. 와, 미영이 덕분이야. 그 500만 원으로 저희는 우선 병원에 갔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검사들을 다 받았죠. 선생님, 그동안 못 받던 검사 다 받고 싶어요. 좋으세요. 어르신들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어요. 조금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아내 무릎도 제대로 치료받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두 번째 달에도 500만 원이 들어왔고 세 번째 달에도 계속 들어왔어요. 아들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였죠. 한 번은 아들 가족이 집에 사과하러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해요. 손녀딸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 알고 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손녀딸. 내 잘못은 아니야. 그래도 앞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할게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40개월.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저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겼거든요. 폐지도 더 이상 줍지 않아도 됐어요. 병원비 걱정도 없고 좋은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여보, 그런데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뭘 배웠는데? 가족이라도 돈 거래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 맞아. 그리고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는 것도. 미영이가 설치해둔 홈캠이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희가 구원받았거든요. 여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자. 그래. 우리 노후가 우선이야. 이제 저희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40개월 후면 2억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그때까지는 매달 500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 가족 관계도 다시 회복됐어요. 아들도 반성하고 있고 손녀딸도 저희를 더 챙겨주고 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잘 풀렸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깨달은 교훈이에요. 첫째,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거래할 때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둘째, 자식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노후가 더 우선입니다. 셋째, 돈을 빌려줄 때는 정말 꼭 필요한 돈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넷째, 홈캠 같은 영상 녹화 장치도 때로는 정말 유용하다는 걸 알았어요. 다섯째, 가족 간의 재산을 물려줄 때는 효도 계약서 같은 거를 작성해서 매월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여섯째, 자녀가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교훈들을 다른 어르신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지금 저희는 행복합니다. 매달 500만 원씩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병원에도 제때 가고 여보, 이제 정말 살만하지? 그러게.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에요. 미영이가 설치해둔 홈캠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저희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증거는 꼭 남겨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노후를 소중히 여기세요. 자식들은 알아서 살아갈 수 있지만 늙은 부모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본인의 재산은 스스로가 지키셔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라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